여윳돈이 좀 생겼을 때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다 보면 결국엔 다들 아는 유명 대기업 주식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대 마음도 편하고 정보도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진짜 기회는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약간 비켜나 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로운 장기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새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각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물리적인 건설부터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의 금융까지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플로어라는 곳이에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도로, 항만, 공장 같은 아주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그야말로 진짜 건설회사입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전통적인 산업의 대표주자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이런 중공업 건설 분야는 보통 경기가 엄청 타지 않나요? 요즘처럼 경제가 불확실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멈추거나 늦춰졌어요. 처음엔 물리적으로 공사를 못했고 최근엔 아, 그렇죠.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로가 낡고 다리가 위험한데 이걸 무기한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필수적인 인프라는 언젠가는 교체하거나 새로 지어야만 하죠. 미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요. 2021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이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법안이 있었어요. 당연히 다들 이제 건설주 날아가겠다고 기대를 했죠.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막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풀리질 않았거든요. 놀라운 건 올해 8월 기준으로 미국 교통부 소관 예산 중에서 실제 집행된 돈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거의 4분의 1은 아직 어느 프로젝트에 쓸지 정해지지도 않은 채 그냥 남아 있어요. 잠깐만요. 40%요? 그럼 법안 통과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네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정부 주도 사업이 원래 느리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시장에 풀릴 엄청난 규모의 실탄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막 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플로우르 같은 회사들은 이런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있나요? 말만 무성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그게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예요. 지난 3분기에만 새로 따낸 계약이 33억 달러에 달해요. 와, 그래서 지금 수조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감 총액이 282억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282억 달러.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난 분기 매출이 34억 달러였으니까 이걸로 나누어 보면 앞으로 거의 8분기, 그러니까 2년치네요. 네, 2년치 일감이 이미 창고에 꽉꽉 쌓여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회사는 그냥 시작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와, 2년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니 이건 엄청난 안정성이네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들어요.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할 때 몇 년 전에 맺은 계약이 나중에는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주의 저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플로우르를 반도체 같은 고성장 기술주처럼 기대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문제나 비용 상승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시장의 분석은 지금 주가가 이런 단기적인 우려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방금 이야기한 2년치 확정된 일감과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정부 예산이라는 거대한 장기적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단기적인 리스크만 보고 있는 동안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결국 플로로에 대한 투자는 인내힘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댐의 수문이 이제 막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플루오르는 그 바로 앞에서 물을 받을 준비를 마친 화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물리적인 도로를 까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대의 초고속도로를 까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
우리가 흔히 아는 AM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칩 시장은 정말 전쟁터죠.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의 승자는 명확해 보여요. 바로 엔비디아. 거의 모든 AI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AI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하는데 AMD가 정말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의아하긴 해요. AMD는 원래 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로 더 유명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어떻게 AI 칩 시장의 강자가 된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AI 연산의 핵심은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능력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이 분야의 최강자가 된 것도 원래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GPU, 즉 그래픽 카드의 병렬 처리 능력이 AI 연산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AMD도 그래픽 카드를 만들죠? CPU랑 같이 양대산맥이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AMD를 CPU 회사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래픽 기술력은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동안 잠자고 있던 강력한 무기를 AI라는 새로운 전쟁터에 맞게 꺼내든 셈이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잘하던 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환한 거예요. 훨씬 수월한 도약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미 칼을 아주 잘 다루는 장수였는데 새로운 적에 맞춰서 칼 쓰는 법을 살짝 바꾼 거군요. 이게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이미 오라클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MD의 기술을 쓰고 있어요. 클라우드 인프라 회사인 벌트러도 고객사고요.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증거죠. 그런 대기업들이 왜 굳이 AMD를 쓰는 걸까요? 그냥 시장 1위인 엔비디아 제품을 쓰는 게 편하지 않나요? 거기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기업도 공급처를 단 한 곳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만약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잖아요. 아, AMD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협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 분산 수요 자체가 AMD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셈이에요. 하긴 갈개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CEO인 리사 수의 발언을 보면 자신감이 엄청나던데요. AMD가 AI 모멘텀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희망 섞인 말이 아니었군요. 네, 이걸 구체적인 목표 수치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연평균 35%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TD코인의 한 애널리스트는 AI 관련 지출은 계속될 것이고 AMD는 그 승자 중 하나로 이미 자리를 굳혔다고까지 평가했어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그래서 AMD가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실 텐데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길 필요가 없다. 그건 무슨 뜻이죠? AI 시장은 한 명의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너무나도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2등, 3등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압도적이지만 삼성도 엄청난 돈을 버는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AMD는 엔비디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장에서 확실한 2인자로서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고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엔 돈의 인프라, 즉 금융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클 인터넷 그룹,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200억 달러로 앞서 이야기한 두 회사에 비하면 아직 규모가 작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와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맞아요. 이 회사가 풀려는 문제가 아주 명확해요. 암호화폐는 좋은데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실제 생활에서 쓰기 어렵다는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비유를 들자면 암호화폐 세계의 페이팔 같은 역할을 하려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은 배경 뒤로 숨기고 일반 사용자나 기업들이 아주 쉽고 안전하게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페이팔 비유가 확 와닿나요? 그럼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다 다루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전략이 아주 명확해져요. 수천 가지 암호화폐 중에서 딱 스테이블 코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름처럼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가치가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실제 화폐의 1대1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예요. 서클은 그중에서도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USD 코인, USDC와 유로화에 연동되는 유로 코인, UERC를 중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씩 가격이 널뛰는 비트코인으로는 커피 한 잔 사 마시기 어렵지만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USDC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정말 화폐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그럼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버나요? 중개 수수료 같은 건가요? 주된 수익 모델은 더 흥미로워요. 사용자들이 맡긴 USDC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그 자산을 가지고 미국 단기 국채처럼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버는 것과 아주 유사한 구조죠. 와, 사업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암호화폐 회사라고 해서 되게 변동성이 클 줄 알았는데 사실상 디지털 시대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럼 성장세는 어떤가요? 그 성장세가 정말 놀라워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USDC의 양이 약 74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108%나 증가한 수치예요. 108%요? 네, 말 그대로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덕분에 서클의 매출도 66%나 급증해서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성장률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주가는 6월 고점 이후로 좀 하락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잘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걸까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분석을 보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두 가지로 꼽히는데 하나는 상장 직후에 너무 급등했던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서클의 핵심 사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 탓이 커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독특한 사업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투매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변동성을 먹고 사는 비트코인과 변동성을 없애는 게 목적인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아직 시장은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건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기업을 살펴봤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물리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플로어,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인 AI 칩 시장의 강자를 노리는 AMD, 그리고 미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클까지 정말 성격이 다 다르네요. 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세 기업 모두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야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거죠. 대신 인프라 지출, AI 도입, 디지털 결제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먼저 읽고 그 흐름의 수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모두가 주연 배우에게만 환호할 때 묵묵히 무대 장치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고 음향을 책임지는 역할이랄까요?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쇼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주 멋진 비유네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핵심적인 역할이 주연 배우보다 더 안정적이고 길게 가는 성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교량이나 반도체, 디지털 달러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쌓이고 있는 미래의 수요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결핍이나 불편함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다음 세대의 플로러나 AMD, 서클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무언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아주 엉뚱한 분야에서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